안녕하세요. 쾌변한마 이현우입니다. 정치권이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에 묶여서 민생 법안을 내팽개쳤습니다. 공무원 노조 이렇게 압력 넣고 있는데요. 어저께도 야당을 찾아가서 50% 관철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정치권이 대한민국 국민보다 공무원 노조 더 무서워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거에서 비노계인 이종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왜 이렇게 이변이 벌어졌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제1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노정당인 이 당에서 비노계인 이종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이변이라고 합니다. 급변하는 야당의 상황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조수진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변 맞습니까? 네, 이변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이름만 그렇지 사실상 친노정당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이 비주류 숫자가 적고요. 그래서 1차 때는 이 비주류와 중도파가 전부 이종걸 의원으로 몰리지만 결선에서 뒤집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종걸 의원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에서 패배하고 무시당하고 소수당으로서 이 참담한 심정을 더 신중하게 더 진중하게 풀어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제가 우리 당에 많은 지도자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감탄과 탄성을 지르는 각각의 능력과 경륜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많은 의원님들 130명 의원님 여러분께 모두 구하고 모두 뜻을 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내 전략 일단 그 경륜을 꼭 차용하고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단을 분명히 운영해서 이 원내가 균형 있게 원내가 앞으로 나가는데도 속도 조절하고 서로 나누고 소통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꼭 풀어나가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개가 참 무량할 것 같습니다. 좀 흥분한, 좀 상기된 모습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이종걸 의원은요 이번 원내대표 도전이 4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선거만 되면 나올 것이 아니라 나오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좀 질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16, 17, 18, 19 이 4선 의원을 하면서 이 약속을 지켜본 일이 없습니다. 누가요? 이종걸 의원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2시에 일정이다. 그러면 1시에 참석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하면서 원내대표 되면 이 약속 시간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른바 지각대장. 그런데 이제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는 16대 총선 때 첫 데뷔를 했습니다만 원래 인권 변호사로 굉장히 이름이 높았었죠. 그렇군요. 서울대 우조교 사건. 그때만 해도 이 성희롱 사건이라는 게 거의 이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아니었는데 이 우조교 사건의 변호를 맡아서 승소를 하면서 일약 인권 변호사로 이름을 알렸고요. 또 1910년에 일제에 우리나라가 강제 병합됐을 때 우당 이회영 선생이 모든 그 재산을 털어서 만주로 건너가서 이 신흥 무관학교를 짓죠. 그 독립운동하시고 이회영 선생의 손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촌 동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장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라고는 보지만 어떤 그 밀어붙이는 거라든지 또는 어떤 끈기 아니면 어떤 정책이 있어서는 약하다. 뭔가 2% 부족하신 분이셨네요. 그래서 국회 교육문화위원장 할 때는 그 교육위가 항상 파행이 되면서 법안 통과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굉장히 질타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계속 그 한나라당을 향해서 이중대 발언으로 굉장히 국회 파행도 시켰고 또 한 가지 또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이 박 대통령을 그 SNS에
그년 이렇게 표기를 했다가 그런 말을 그년은의 준말이다. 네, 이렇게 또 그 해명을 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좀 그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만큼 이런 이종걸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친노는 안 된다. 아마 이런 어떤 마음이 가장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새정치 이름은 새정치지만 친노 정당이다. 네. 거기서 비노가 됐다. 그러면 친노는 굉장히 충격을 받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친노 정당에서 이 결선 투표에서 그러니까 이 친노와 비노 중도가 1대1로 붙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친노가 지금 원내 구성에서 한 70여 명으로 지금 분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중도에서 표심을 결정하지 못한 분들도 친노가 아니면 된다라고 결심해서 이종걸 의원에게 몰아준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 참 중요한 원내대표입니다만 그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라는 그 어떤 카운터파트를 고려했을 때는 지나치게 좀 약체다. 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이 원내대표 경선 자체가 그 조명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여하튼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어떤 친노로서는 안 된다. 친노 지도부에 대한 어떤 경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비노가 이렇게 원내대표가 됐으면 저런 당심이라면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는 압박에도 좀 더 세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번 재보선 참패에 대해서 진실로 어떤 사과를 한다든지 본인의 어떤 거취 표명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반드시 물러나라기보다는 그 선거에서 진 이 패장은 항상 자신의 책임을 표명하는 것이 그 우선돼야 된다. 이런 논의가 지금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와 이 원내대표는 당의 투톱입니다. 원내대표가 이 비노계가 됐다. 이것은 친노인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는 이 어떻게 보면 당을 완전히 장악하거나 주도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 네,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천정배 의원이 오늘 뭐 또 DJ 묘소 참배하고 뭐 뉴 DJ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천정배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새정치 안에 있는 비노계 중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관망을 하는 거죠. 우선 천정배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아니고 계속해서 내년 총선 때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천정배 의원과 식사를 한다든지 어떤 회동을 한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겠죠. 다만 이 문재인 대표 체제의 현재 친노 정당으로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공감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만 해도요. 과거로부터 원래 정동영계로 분류가 되어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정동영계는 원래 천정배 의원과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종걸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권은 앞으로 이 문재인 대표 체제의 어떤 친노 정당은 안 된다라는 원심력을 확장하는 어떤 그런 그 단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조차장 말씀 들어보면 저 이종걸 이제 원내대표 되신 분이 정동영, 천정배 이렇게 좀 서로 친할 수도 있으면 혹시나 문재인 대표 사퇴를 압박하면서 그게 안 되면 뛰쳐나갈 수 있는 단초도 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당을 나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집 나가면 고생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년 총선과 대선, 지금 체제로는 어렵다는 얘기가 중도파와 비노계의 일반적인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찾는다면 그 명분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문재인 대표가 얼마만큼 쇄신책을 내놓는지 또는 얼마만큼 탕평 인사를 하는지 또 당장 이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 표명을 할 것인지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명분을 쌓아서 이제 그 짐을 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혹시 조사장께서도 뭐 정치부 오래 출입하셨는데 비노의 원내대표 당선 예상하셨습니까? 못했습니다. 네. 왜냐면요. 이 이종걸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정책으로서 사선 국회의원이지만 정책적으로 어떤 이종걸의 정책은 뭐다. 이런 거를 선보인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당내 리더십을 표출을 시켜본 적이 없다라는 것. 또 어떤 약속 시간 하나들 제대로 못 맞춘다는 것. 이런 어떤 많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비노 주자가 한 명이지만
그리고 당내 역학 구도상 비노가 적기 때문에 과연 이종걸 의원이 당선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가 좀 의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1차 투표 때는 비노 주자가 1명이고 주류가 4명이기 때문에 예. 1차에서는 이종걸 의원이 이길 거다. 그러나 1, 2위가 대결하는 결선 투표에 가면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신호가 딱 이렇게 모여서. 예. 예. 이런 가정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오늘의 승리. 바로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같이 어떤 청와대에 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친노는 안 된다라는 어떤 경고음이 작동된 것으로 풀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노의 원내대표 당선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뭔가 액션을 취하거나 말을 하거나 뭔가 화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축하 인사를 해야겠죠. 예. 네, 당대표는 어떻게 보면 당의 큰 간판, 그러니까 선거라든지 큰 국면에서의 간판이고 원내대표는 원내의 일, 국회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축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뒤에 당선 소감이 나오겠지만 그 본인의 어떤 불안정성 그리고 이 여야의 화합과 대화를 얼마만큼 본인이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다짐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알려주셨는데 전 몰랐지만 이종걸 의원이 원내대표가 정동영계였고 정동영, 천정배 과거부터 친했다. 네. 지금 야권 재편인을 한다면 야권 재편의 기수는 천정배 맞습니까? 일단 밖에서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서 새로운 정당을 지어서 두들겨 되겠다. 네. 그러면서 본인을 맥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대선을 앞두고는 하나가 될 텐데 그전에는 전제가 있다. 그러니까 야권이 건강하게 재편되기 위해서는 예. 자기가 수족관 속에 들어가 있는 미꾸라지들을 긴장시키는 매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아니라 어떤 중도 개혁 세력이 모두 다 함께 뭉치는 다른 대안정당을 건설하겠다. 이렇게 지금 두들겨대고 있거든요. 그렇게 두드리고 있는 매기 역할을 자임한 천정배 의원이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그죠? 네. 사과도 안 했고 또 더 발전된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매기 역할을 자임을 했지만 거기서 더 진전된 내용이 없습니다. 우선 본인이 구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03년에 새천년민주당이라는 아주 멀쩡했던 정당을 깨고 예. 열린우리당이라는 이 신당을 주도했던 것에 대해서 예. 동교동계라든지 옛 민주계에서는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이것은 동교동계의 그 핵심 인사들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동교동계를 조만간 아마 만나지 않을까, 예. 만나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과는 뭐 자주 할 수 좋은 거 아닙니까? 시원하게 하시지 그걸. 일단 왜냐하면 이 새천년민주당에 대해서 지역정당, 호남정당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지역구를 호남으로 옮겼고 호남 정치 복원을 얘기했고 이렇게 되려면은 과거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만 모두가 납득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예. 네, 이거는 권노갑 상임고문이라든지 이윤평 전 의원이 그동안 계속해서 공개 사과, 과거사에 대한 어떤 참회를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과의 자리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오늘 그 DJ 묘소를 참배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DJ가 가장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가 그 정치인의 자세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생적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겸비해야 된다. 멋진 말이네요. 예, 이 얘기를 가장 DJ의 어록 중에 대표적인 어록으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 오늘 천정배 의원이 그 묘소에서 서생적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겸비해야 된다는 DJ 유지를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혁명보다는 개혁이 어렵다. 이 점을 참으로 지금 깨닫고 있다. 예, 지금까지 어떤 그 천정배 의원 하면은 과거에 탈레반이라고 불렸습니다. 예, 탈레반. 그만큼 어떤 혁신적이고 급진적이고 이런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이 자체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을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논란이 좀 여지가 있는 게 이후에서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얘기가 달라요. 천정배 의원의 해석이 다르고 이후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이 다릅니다. 천정배 의원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근 DJ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감사하다. 그러나 정쟁의 논리로 거론돼서는 안 된다. 특히 묘소 참배에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 말씀은 저희가 그냥 언뜻 듣기에는
이호 여사께서 내 남편 이름 정쟁이 거론하지 마라. 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정쟁으로 좀 끌어들인 것은 천정배 의원 아닙니까? 네, 일단 천정배 의원이 계속 뉴 DJ 신당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정배 의원에게 따끔한 경고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로 뉴 DJ 정신을 실현해라. 이런 격려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호 여사가 지금 올해로 우리 나이로 93세인데요. 아이고, 93세입니까? 네, 아, 굉장히 그 원기도 좋고 오히려 바깥 출입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대표가 지난 28 전당대회 직후에 이호 여사를 찾아갔을 때 이호 여사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뼈 있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라고 했었냐면 문재인 대표가 그 전당대회 내내 강조했던 통합, 개파 척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진실로 개파 갈등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 그리고 또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천정배 의원에 대해서도 내 남편의 이름이 정쟁에 올라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말로만 뉴 DJ 이렇게 외쳐서는 안 된다. 특히 DJ의 묘소 앞에서 뉴 DJ 신당 이런 거 걸어놔서는 안 된다. 행동으로 보여라. 아마 이런 말로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천정배 의원 이런 얘기했습니다. 비공개로 하려다가 뭐 사실대로 얘기한다면서 이호 여사께서 나한테 기대를 많이 하신다고 했다. 아전인수 해석입니까? 네, 일단 정치인들은 자기가 유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미 부여를 하는데요. 과거에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도 꼭 야권이 하나가 돼서 선거를 치르라고 했다. 2012년 대선 때 이호 여사를 만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다양하게 어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호 여사가 그러니까 야권의 가장 큰 어른이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하라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자기 본의대로 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천정배 의원의 경우에도 자신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네, 다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군요. 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대철 상임 고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정대철 상임 고문에다가 김한길, 안철수, 박주선, 조경태 이렇게 해서 천정배 의원이랑 새로운 당 만들고 야권 재편하는 거 아니냐.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관측은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 정대철 상임 고문 같은 경우에는 그 전당대회 전부터 새로운 신당이 필요하다. 친노 정당 안 된다. 이렇게 굉장히 호되게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정대철 상임 고문 같은 경우는 2002년 대선 때 그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다 각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정치 자금도 걷었고요. 그때 굉장히 옥고도 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재의 친노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 네. 이것이 가장 큰 그 관전 포인트고요. 또 김한길 대표의 경우에도 그런 면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집권을 위해서 전략을 모두 총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진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서 도왔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또 지금의 친노와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이른바 중도파로 지금은 분류가 돼서 아주 자주 만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만나는 것 자체는 사실 기사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다들 문재인 대표로 대표되는 친노, 패권 이런 거에 반대하고 계시고 전병헌 최고위원 당내에서도 얘기 나오는데 전병헌 최고위원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권노가 고문님 같은 경우는 저하고 늘 많이 의논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권고문께서도 신중하게 지금 보고 있죠.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마땅해 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자칫하면 이것이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권노갑 고문께서 문재인 대표를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대표 광주 방문 때 광주공항 시위를 하셨던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을 바라는 시민 모임 김범태 대표입니다. 나오 계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표를 본인은 찍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과거 노무현 대선 때도 그랬고 지난 대선 때도 중앙 대선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지지 활동을 했었지요. 아니 문재인 대표를 지지를 하셨는데 왜
공항에 플래카드까지 들고 나오셔서 시위를 하셨습니까? 한번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지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표가 과거 대선 때라든가 지금에 와서 어찌 보면 새로운 야당을 건설을 해서 2017년 어떤 정권 교체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자기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당대표가 되셔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얘기죠. 보이지 못하셨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그 공항 시위에 나오신 우리 대표님과 같이 나오신 분들, 저기 보이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같이 나오셨어요? 거기는 적어도 광주에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가는 민주화 운동을 했었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4.19 때 활동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5.18 때 활동했던 분들, 긴급조치 때 활동했던 분들 등 거의 모두가 반독재 민주화 투쟁 현장에서 직접 활동했던 그런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분들이 문재인 대표 관련해서 시위하러 광주공항에 모이셨다고 하셨는데, 문 대표 광주 민심 달래기 어떻게 오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보십니까? 반응이 지금 더 좋습니까? 더 나쁜 것 같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솔직히 문재인 대표께서 적어도 그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사과를 하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과하러 온 모습이 진정성이 없었다. 사과하고 왔으면 지지자든 반대파든 간에 진솔하게 자기의 과오를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는 1박 2일 일정 등으로 6차례나 광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정작 이번 방문을 한 3시간 남짓 그렇습니다. 감성적으로 자기에게 적어도 쓴소리보다는 달콤한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노인들에게 찾아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진정한 과거를 반성하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광주 시민들의 그 민심을 호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적어도 사진 찍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호남 신당 얘기가 나오는데 호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자꾸 호남신당 하는데요. 이것 지역을 중심으로 호남 지역이 아니라 그동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호남 지역 주민들의 가치로 내걸었던 민주화라든가 개혁성이라든가 통일 지향성의 어떤 그런 정치적 가치에 방점을 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천정배 의원이 광주 서구을에서 당선되면서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호남 정치, 특히 호남 지역 주민들이 내겼던 그런 가치가 사실상 실종되고 일부 기득권 정치인들이 그것을 악용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선택권을 이제는 되찾아야겠다, 지역 주민들이. 5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그런 정치 행태가 아니라, 말로 지역 민심을 무섭게 알고, 무섭게 하는 그러한 정치 구도가 되려고 하면 새로운 정당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호남발 신당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당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긴급조치, 5.18, 무슨 4.19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해 오신 분들이 시위를 나가셨네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전통적 의미의 민주당 이거를 지금 바라고 있다. 이런 어떤 그 말씀으로도 좀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호남신당이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신당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이 특정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정당을 짓겠다고 외친들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의 경우에도 이 호남을 바탕으로 하지만 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호남 정당이 아니라 뉴 DJ 신당이거든요. 아마 저희 지금 그 통화 연결된 분도 그런 의미의 어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많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처럼 받는 연금과 전일부 현행처럼 받는 연금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옥동자가 공무원연금 개혁하랬더니 거기에 갑자기 국민연금안을 끌어다 붙인 여야 결국은 파국이었습니다. 예고된 참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새정치 내에서는 국민연금 50%안은 우리가 만들어낸 옥동자라는 황당한 자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원 변호사, 신재호 전 새누리당 의원, 이태규 정치평론가 그리고 조신 차장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제가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잘 좀 봐주십시오. 여야가 아침 일찍 50%라는 대체율은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바로 직후에 문재인 대표가 50%는 핵심 중 핵심이다. 그리고 오후에는 별치기에 50%를 넣자. 꼼수 맞죠? 합의했다가 고집 부리고 꼼수를 하다가 이 사이에 공무원 노조가 야당 쪽에다가 또 압박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정치 쪽에서는 50%가 아니면 다른 법안 보이콧 이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합의, 고집, 꼼수, 압박, 파국 이 부분에서 뭐가 제일 좀 안타까우세요? 뭐 다 안타깝죠. 다 안타까운데 이제 문재인 대표 이렇게 50%라는 저 숫자에 왜 이렇게 꼽히셨는지 이게 그래요. 50%라는 게 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갖다가 이렇게 묶어놓은 게 그 연계시킨 게 그게 잘못 아닙니까? 그게 바로 전공노 아이디어거든요. 공무원 노조 아이디어예요. 근데 왜 공무원 노조가 그런 생각을 했는가? 공무원연금이요. 내는 돈보다 받는 게 3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1.2배뿐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관좀 민비식의 특혜연금이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지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어떤 이기주의, 우리 찰밥통만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대국민 여론 홍보전 차원에서 그 만들어낸 공무원 노조의 꼼수인데 거기에 문재인 대표가 낚인 거고요. 그 문재인 대표가 낚였는데 낚이는 게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나중에 김무성 대표까지 낚여버린 거예요. 줄줄이 다 낚였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보이콧하는 바람에 민생법안 소득세법 개정안이 안 돼서 638만 명이 지금 지난번 연말정산 환급금 돈 받아야 되거든요. 638만 명이 돈 못 돌려받죠. 이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죠.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11일 정도에 본회의를 열어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돌려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정이고요. 이런 소득세법 개정안이 어제 이런 공무원연금 처리 파국을 겪으면서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11일까지 안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국회를 열어가지고 11일 지나서라도 이 부분은 소급해서 주겠다 그러면 이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급해서 처벌하는 건 문제지만 소급해서 이익을 주는 거는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이번에 공무원 연금 처리 과정을 보면서 우리 정치인들 수준을 우리 신현님도 옛날에 정치하셨지만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떤 그 국가의 대계 그다음 국민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나 그 부분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났거든요. 그리고 저는 한마디로 청와대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해서 시한을 못 박은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정말 이게 어렵고 이해관계인이 너무나 많고 그다음 여당 야당이 그 대립도 많은 사안 아닙니까? 이런 사안을 대통령이 뭐 4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처리하기 바빠가지고 아까 우리 신현님 말씀한 대로 낚싯밥을 그냥 이게 미끼인지 정말 밥인지 모르고 막 삼키다가 결국은 이런 제 불행한 사태가 났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연금개혁 지금 몇 년째 계속 지금 개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걸 가지고 한 몇 달 만에 뚝딱 그것도 전혀 맞지 않는 연금개혁안을 내놓고 그 국민의 비판이 쏟아지니까 그때서야 그 화들짝 놀래가지고 뒤로 물러서는 모습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이죠. 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50%가 왜 문제인지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어저께도 계산해봤는데 월급 300만 원 받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54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가능합니까? 300만 원 월급 받아서 54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내시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저는 50%의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공적연금 강화의 상징적인 숫자로 50%를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지금 그 공무원연금의 어떤 그 소득 대체율에 맞추다 보니까 적어도 50%가 그냥 끌어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목표치를 갖고 나오는데 300만 원 소득인 사람이 54만 원 정도 자영업자 같은 경우 내야 되고 참 저는 저 얘기를 저 50%를 옥동자라고 합니다. 옥동자는 무슨 옥동자입니까? 사생아죠, 사생아. 이거 말씀이 그 좀 과하신 것 같은데. 태어나서는 안 될 그게 태어난 거예요. 한번 강기정 의원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옥동자 맞는지 들어보시죠. 협상 과정의 모든 숫자 그리고 모든 발언 토시 하나하나 점검하고 합의문 만들고 보고받고 승인하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옥동자가 지난 일요일 새벽 2시 반에 서명한 9명의 사회적 합의 당사자들이 서명한 그 합의서였습니다. 아니 그 옥동자는 굉장히 좋은 건데 옥동자가 왜 이렇게 천대받고 있습니까? 네, 이제 이 50%의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우용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치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 숫자에 대해서는 넣지 않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다. 그랬다가 이 문재인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50%는 핵심 중에 핵심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0%에 대해서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에 왜 50%까지 해야 되는지 근거를 이렇다게 지금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 공로에서 요구한 대로 그러니까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50%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제1야당이 어떤 이익단체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50%에 대해서 옥동자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혹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공무원 노조 대표가 야당 의원총회하는 장소에 막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해도 됩니까? 이익단체가? 일단 국회의원총회에서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이 와서는 안 되죠. 안 되죠. 의원총회라는 거는 의원들이 어떤 당의 당론을 정하기 위한 어떤 논의의 장소거든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노조 대표가 50%를 꼭 관철시켜달라. 이렇게 의원총회장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받는 거죠. 공무원 노조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복수 노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의총장에 난입했던 노조는요, 전공노라고 해요. 근데 이 전공노가요, 법 외 노조입니다. 노조로서의 법적 자격이 없어요. 법 외 노조예요. 그런데 요번 협상 과정에서도 이거 어디에서도 한번 이제 지적을 제대로 안 했는데 법 외 노조가 되면요. 단체 교섭권, 단체 협약의 체결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뻔히 그리고 여기가 불법 탈법 행위를 일삼다가 법 외 노조가 된 거거든요. 원래 합법 노조였다가요. 그 여러 가지를 안 지켰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법 외 노조가 됐는데 그 사람들을 여기다 끼워놓고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50% 이런 걸 갖고 나오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거기 정치적 포로가 되고 김문성 대표 같이 낚여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법 외 노조의 여야가 노란한 꼴이다 이렇게 얘기 안 들 수가 없죠. 지금 이제 50% 수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떠나서 저 50% 때문에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는 이 중대한 국가과제의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원래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이 잘 됐냐 못 됐냐 당초의 공무원 연금 개혁의 목표 재정 절감이라든지 국민연금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 또 초기에는 이제 국민연금 통합 문제, 구조개혁도 같이 논의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 없어진 거예요. 지금 논의 대상이 없어지고 국민연금으로 이슈가 옮겨 붙어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된 것이냐 이 부분에 심도 있는 토론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만 좀 궁금한 게 국민은 세금 내고 돈 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국민 세금 내고 돈 받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돈 얼마 받을지 협상하는데 줄 사람을 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공무원연금 개혁 때도 당사자들이 들어와 갖고 그게 굉장히 미진한 그 절충안이 나오다 보니까 6년 만에 또 고칠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 고친 대로 하더라도요. 아래랑 가사에 있듯이 심리도 못 가서 또 발병 납니다. 5, 6년 후에는 또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인데 요번에 어저께 어차피 처리가 불발이 됐잖아요.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 국민연금은 88년에 시작됐습니다. 근데 공무원연금은요 60년대 시작됐는데 이게 시작된 배경이 뭐냐? 당시에 우리 민간이 취약한 상태에서 관주도로 조국 근대화를 이룰 수밖에 없던 시절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박봉에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사기 진작책으로 굉장히 그 특혜성 연금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이제 젊은이들 직업 선호도 하면은 1위가 공무원 아닙니까? 노량진에서 2,500원짜리 컵밥 먹으면서 7급, 9급 공무원 되려는 젊은이들이 그냥 쫙 깔렸습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이고 과거처럼 민간 기업하고 그렇게 급여, 그 임금 격차도 안 나고 직업 안정성 최고 아닙니까? 60세까지.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국민연금보다 몇 배 좋은 연금을 받아야 됩니까? 이거부터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 좀 공무원 노조에 왜 야당이 이렇게 약합니까? 아니, 야당, 새정치든 뭐, 정치권이 공무원 노조에 이렇게 약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이제 누구나 다 이야기지, 이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표. 지금 110만 명의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그 가족까지 해서 이제 공무원 노조들부터 500만 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500만 표면 정권도 들었다 놨다 뭐 이런 정도 표겠죠. 그것이 실질적으로 파워가 있는지는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그런 부분들을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무원 노조가 저도 뭐 법원에 있을 때도 법원 노조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아주 단결이 잘 되고 또 법원 노조는 또 특별한 그 구성이 법관들은 아니거든요. 이 직원들이 아무래도 법관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 어떤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의식이 있어서 이 공무원들도 지금 일반 공무원 노조는 아마 그 사무관은 안 되죠. 아마 6급 이하만 되는데 제가 그 행정공무원도 해봤으니까 좀 피해의식이 있어서 단결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행동력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야당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아까 저기도 화면 나왔지만 머리도 들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결력이 있고 힘 파워를 행사할 수 있고요. 그다음 아까 옥동자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아까 옥동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야가 모처럼 합의해서 요렇게 얘기를 잘 만들어냈다 이건데요. 저는 아까 우리 또 앵커가 뭐라 그러실지 모르는데 조폭들이 서로 합의를 했다. 어느 구역은 내 구역으로 하고 이걸 갖다가 합의라 그러겠습니까? 그건 야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여당 야당이 정말 국민의 장래를 생각하고 우리 대한민국 잘 되기를 바라면서 했으면 합의 옥동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여야가 만든 것은 어떤 당리 당략에 따라서 전부 다 동상이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의 생각이 다르고 그다음 이쪽 생각이 그 재보선 참패하면서 탈출구를 찾는 거기서 나온 일종의 심한 말로 야합이다. 저는 그렇게 이걸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정치권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가 국민연금 개혁 부분에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논의의 주체와 틀이 일단 틀렸다.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있어서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사람은 국민들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국민. 세금으로 그걸 보전해 주는데 그 국민의 목소리를 협상 과정에서 아무도 담아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국민 대표도 거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수혜자인 공무원 노조의 입장만 강력하게 반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개혁의 그 협상 과정이나 절차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한 가지만 더 법조인 입장에서 지금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수혜자,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은 2배로 올리고 뭐 50%를 더 받는다. 이건 뭐 자기가 선택한 거로서 내기 싫은 사람 안 내지 않습니까? 지금 막 회피하고 이러는데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직장인들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사업주 측에서 50%를 내야 됩니다. 반을. 그렇죠. 그거는 사업주는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국민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반을 내도록 돼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조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는군요. 이 조세를 있죠. 세금.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어떤 국회 규칙에 넣자, 뭐 별지에 넣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이라 할 이 국민연금 기여분의 반을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법적인 조치도 마련하지 않고 아까 제가 야합이라고 그랬죠. 야합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올린다는 거. 이 기업하기 안 그래도 어제 규제개혁위원회도 열렸지만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 여 변호사님께서 사실상의 증세다. 이 사실상의 증세 부분을 이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덜컥 합의해놓고 네, 서로 이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습 이게 바로 국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이 공무원연금 처리 과정의 이 표에는 공교롭게도 이 야당의 책임이 많이 이렇게 강조가 됐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세 분 다 말씀하셨지만 야당도 여당도 청와대도 누구 하나 잘한 것 없는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소득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5월 월급을 받을 때 이 어떻게 보면 세액을 환급해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본회의에 처리됐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그 올 초와 같은 그 분노한 민심과 맞닥뜨릴 수 있고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 공무원 연금 처리 문제는 합의가 안 돼서 못하더라도 대법관 후보자 이 표결 인준안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시급한 민생 법안은 먼저 처리가 됐어야 됐다. 그래야 국회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여당, 야당 다 짚어볼 텐데요. 야당의 문재인 대표는 투쟁을 또 하겠다라고 해서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 웬 투쟁이냐는 얘기 들었거든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당으로서의 최신을 버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다른 민생 법안의 처리까지도 내팽겨쳤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내일 원내 지도부의 새로운 선출과 동시에 새로운 투쟁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소장, 새로운 투쟁 방법을 찾겠다는데 새로운 투쟁 어떤 투쟁을 하시겠다는 거죠? 글쎄요. 또 머리띠를 두르고 또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어떤 시위를 하고 먼저 그게 조금 연상이 되는데요. 이번 합의안 같은 경우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 여야 대표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50%가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야 대표 때 관철을 시켰어야죠. 그래서 합의문에 가령 아주 50%라는 합의문에 명백하게 그 명시가 돼 있었더라면 어제와 같이 뭐 서로 뒤집었다,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 이런 불필요한 오해라든지 갈등도 없어졌을 겁니다. 우선은 이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합의문이 너무나 엉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표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지금 투쟁을 얘기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표 지금 법조인 맞나 지금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법전 출신이신데?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있죠. 뭐라고 그러냐 하면 새누리당이 민생 법안의 처리를 팽개쳤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마치 새누리당이 민생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국회를 나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박상옥 대법관 처리 법안이 아니죠. 처리 문제는 이거는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의장이 직권 상정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나머지 법안은 법률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야당이 반대하면 도저히 통과시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공무원 연금법안 합의 처리 안 되면 딴 건 못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법이 민생법안이 통과 안 된 게 야당이 그 공무원 연금법안하고 연계시켜서 통과를 안 시킨 건데 지금 말씀은 오히려 새누리당이 통과 안 시키겠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 내부도 좀 갈등이 있고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는 그 우윤근 원내대표 말이 좀 그런데요. 당신은 이제 임기 끝인데 빠지라는 식이다.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우윤근 대표한테 당신 이제 임기 끝이니까 빠지라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다. 그래서 강경파를 설득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문재인 대표나 좀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표 계산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침묵하는 다수는 무시해버려요. 시끄러운 조직화된 소수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저 110만 공무원과 지금 수급자 뭐 40몇만 명 그 가족까지 해서 많이 보면 한 500만 표.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전체 5천만 국민 중에서 그 500만 그게 두려운 건데 그러니까 차제에 이 국민연금 건드린 게 얼마나 큰 정치적 과오였는지 이게 얼마나 큰 소탐 대실의 우를 범한 것인지를 국민 여론으로서 보여줘야지만 다시 저렇게 그냥 저질스러운 그런 야합이 재발이 안 될 거라고. 우리 신 의원님 저질이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조금 안 펴주셨는데 저희가 어저께도 보고 최근에 많이 본 영상인데 그리스 시위 영상 한번 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런 식의 50% 무리하게 관철시켜서 연금 보험료 많이 거두면
결국 시위 벌어집니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 젊은 사람 많고요. 제가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줬다 뺐으니까 더 이상 계속 줄 수 없으니까 저렇게 젊은 사람은 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대체로 다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20, 30대에서 반대가 훨씬 크고요. 5, 60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찬성하는 쪽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중장년층의 어떤 적극 투표층을 고려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만 극명하게 나오네요. 젊은 층은 다 지금 못하겠다. 일단 우리 신지호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표에만 끌려다녀서는 안 되는 거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더군다나 우리 20, 30대 젊은 층들에게 살맛 나는 사회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에 28 전당대회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이 유능한 경제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바로 그 부분과 또 이런 계속 투쟁을 강조하는 것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의 어떤 그 모델 이 부분이 이후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 연금뿐만이 아니라 지금 군인 연금도 작년부터인가요? 1조 5천억씩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몇 년에 이제 그 사립학교 교원 연금 문제가 또 이제 재정 그 적자에 들어갑니다. 그때도 아마 또 국민 세금으로 메꿔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후에 모든 다수 국민들이 세금 정말 연금 폭탄을 맞게끔 돼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럼 국민들도 국민연금에 국가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나선다면 그때 정치권이나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확고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그리스 장면 보셨죠? 저게 연금 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리스가 있죠. 재정 과도한 복지로 지금 재정이 거의 파탄나서 IMF 및 유럽 중앙은행의 지원을 받았는데 지원 조건이 뭐냐면 공무원을 반으로 줄이라는 겁니다. 공무원이 과도하게 많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공무원을 과도하게 반을 자르니까 지금 데모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번에 공무원 연금 잘못하면요. 연금 나중에 고갈돼서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공무원들이 있죠. 반이 잘려나가는 사태도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저걸 남의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인구는 점점 줄고 그러니까 이 복지 재원을 댈 인구는 줄고요. 복지 혜택을 받는 인구는 점점 고령화로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 없이 정치인들이 지금 이렇게 나가면요. 나중에 연금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살 게 아예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생기니까 아까 우리 이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부가 지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이번 사태를 가져오는 데 대해서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비판이 많았는데 문재인 대표뿐만 아니라 김무성 대표도 낚였다, 헛다리 짚었다라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 다 보셨는데요. 어떤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당내 변화 한번 보시죠. 앉기 전에 우리 대표님이 이번 우리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서 4,800kg를 이렇게 우리 후보자를 업고 달렸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업어드리겠습니다. 양당 두 분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아닌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퍼주기식 인기 영합적 파퓰리즘적 전형이다. 야, 어떻게 며칠 사이에 저렇게 변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사람들이 업어주던 문재인 대표가 이 등에서 떨어져서 김무성 대표가 완전히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당내 비판 심각하네요. 근데 아까 그리스 장면 나왔잖아요. 근데 김무성 대표가 19대 공천 탈락하고 나서 그 당시에 낙선했던 의원들을 모아갖고 우리가 해외에 좀 볼만한 나라, 우리나라가 좀 참고할 만한 나라를 가보자 해갖고 유럽을 갔는데 그때 간 곳이 그리스예요. 그리스 갔다 오셔갖고 잘못하면 우리도 그리스 꼴 날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본인이 사실상 저렇게 덜컥 그 당시에 김무성은 어디로 갔는지.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보궐선거로 들어와서요. 제일 처음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김무성 대표 발의 1호 법안이 국가재정법입니다. 그래서 재정준칙을 도입해갖고 재정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의 김무성 정신은 어디로 실종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지금 몸과 마음이 많이 아픈 듯합니다. 오늘 오전에 공식 일정을 아무것도 소화를 못했습니다. 진짜 아픈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감기 몸살이 심하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비판만 하더라도 많이 아플 듯합니다. 근데 비판 좋은데
몸이 아프신 건 좋은데 소위 말해서 김무성 대표랑 이번에 지도부에서는 이런 협상을 주도한 지도부에서는 청와대 탓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탓을 왜 합니까, 지금? 네, 지금 이 50%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다 알고도 갑자기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는 게 여당 그 지도부 투톱의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와 이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자막이 나와 있는 부분은 청와대가 알면서도 뒤늦게 월권이라고 한 지적을 옳지 못하다고 했는데 바로 엊그제인가요? 김무성 대표는 월권 맞다는 식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 얘기인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에서 공적 연금의 법과 관련되는 것을 다루는 것은 월권 행위다 하는 지적은 맞는 지적인데 국회에서 볼 때는 거기서 그 지적을 하는 것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뭐 옳은 지적이라고 했다가 뭐 아니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한 건 불쾌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은 맞는데 기분 나쁘다? 청와대도 뭐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시당초 당에게 이런 거 하라 하고 뭐 오다 내리는 식의 그것만 했지 저런 거는 그냥 의원 입법을 할 게 아니라 정부 입법으로 했었어야 되고 정부가 책임지고 나섰어야 돼요. 그다음에 당청 관계에 있어서도요. 좀 인기가 없는 거 표 깎아 먹을 거는 청와대가 하고요. 정부가 하고 표가 좀 될 만한 거는 당한테 하라고 이렇게 좀 양보하고 이런 게 원래 당청 관계 원래 모습인데 표 깎아 먹을 거를 그냥 당보라. 오더만 내리니까 김무성 대표가 하겠다. 총대 메고 하겠다. 그리고 대표 발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으로서도 니들은 한 거 뭐 있냐. 그래놓고 이렇게 어렵사리 합의해 놓으니까 왜 뒤통수 치냐. 화가 날 만하죠. 예. 국민 입장에서 보면 어저께 그 연금 법안이 이제 통과 안 됨으로 해서 이렇게 여론을 보면 정치인들이 정치권이 국민을 상대로 갑질하고 있다. 뭐 이런 아주 혹독한 비판들이 있어요. 이렇게 댓글 달린 걸 보면 사실 말씀하셨지만 사실 청와대하고 지금 여당하고 서로 다 진실 게임을 하는 이 모양 자체도 굉장히 볼썽사납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적에는 사실 속으로 뭐 서로 다 진실을 밝히든지 해야지 여기서 어쨌든 야당은 별개로 하고 이 집권 세력은 국정에서 책임을 지는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진실을 가지고 서로 다 알았네 몰랐네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 봤을 때 신뢰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행동들이죠. 모두가 실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는 실망 굉장히 따끔한 질타를 김태흠 의원이 했습니다. 말이 좀 굉장히 아픈 얘기들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원내대표의 협상 능력 부재예요. 전략 마인드 부재고 원내대표의 역할, 그 직책이 부여한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는 그런 언행이나 행동을 해서 올바르지 않은 거죠. 저 얘기는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을 겨냥합니까? 아니면 김무성 대표까지 싸잡아서 공격한 겁니까? 네, 일단 그 발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유승민 원내대표, 그러니까 원내사령탑인 유승민 원내대표가 대단히 잘못했다. 협상의 마인드 자체가 없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조윤선 정무수석과 상대하지 않고 이병기 비서실장과 직접 상대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렇게 꼬였다.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뭐 거기까지 뭐 상세한 것까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근데 이병기 실장하고도 대화를 했고, 근데 주무수석은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근데 조윤선 수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그렇다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정치권의 수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정무수석한테? 일단 조윤선 정무수석은 청와대 정무수석이지만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약간 다선으로서 누르려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 합의 과정이 이게 참 궁금한데 이 바로 합의를 이뤘던 그날 새벽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조윤선 정무수석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윤선 정무수석이 유승민 원내대표와 수시로 대화를 가는 모습도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합의 내용은 잘못됐습니다만 이 합의를 하고 난 뒤에 마치 대통령이 그 여야를 싸잡아서 비판하는 회초리를 대는 이런 모습에서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된 건가? 이게 그러면 조윤선 정무수석이 이번에 그 당에서의 어떤 그 의견이 어떻게 조율되는지를 청와대와의 소통 창구가 됐는데 그렇다면 조윤선 정무수석이 제대로 알았느냐 아니면은 제대로 몰랐느냐? 네, 이런 어떤 진실게임 양상으로까지 비화가 되고 있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삼성전자 그 다른 어떤 그 공장 준공식에 가서도 여야의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여야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렇게 나무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그 여야 정치권의 가장 그 웃 어른인데 지금은 굉장히 초연해서 여야는 지금 다 잘못하고 있고 청와대는 항상 이렇게 훈수를 두는 듯한 이런 떨어져 있는. 대단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제일 보시기에 청와대, 여야 누가 제일 잘못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여야가 잘못했고요. 그 중에서 여가 잘못했죠. 왜냐하면 아까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 연금 문제 있죠. 이게 아주 공학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그 조윤선 수석이나 이병기 실장하고 상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까 정부 입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부의 이 담당하는 행안부의 연금 담당자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기술적으로 협의를 해야죠. 이분들하고 어떤 정책적인 협의를 한다 될 게 아니거든요. 이미 참사는 벌어졌고 참사 마무리라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약속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정당이나 이익 집단에 대한 약속보다는 국민과의 약속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